예, 2022년도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주재하면서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한 이해와 또 그 한국 시민사회가 평화로 팔레스타인과 협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내 취지가 무엇인지 보다 많은 분들과 나누고 이 평화의 길에 같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그 인터뷰 중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살아봤던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국 에큐메니카 운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손승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손승호 선생님 그 활동 소개와 함께 인사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손승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한국기독교 역사문화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독교가 그동안 어떻게 사회와 함께 호흡해 왔는지를 소개하는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 전공이 그 역사시죠? 교회사. 네, 그리고 교회사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아주 적합한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그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확 커졌던 거는 그 3.1운동 100주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토론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참여했던 토론회에 팔레스타인에서 온 유학생이 발표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3.1운동과 팔레스타인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팔레스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사실상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둘이 이제 커피? 네,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2000년 후에 갑자기 가가지고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살 테니까 니네 나가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 이스라엘 이상해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 보니까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올해년도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 권유하는 글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글에 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이스라엘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스라엘에 당시에 언제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거주하셨는지 그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이라고 얘기되어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의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래서 4살부터 6살? 그러니까 2년 정도 살아서, 이렇게 막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뭐 2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음, 뭐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분들이 이제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경험도 많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했던 경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스라엘에서 살다 보니까 이왕이 여기 사는데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기독교, 뭐랄까요, 성지라고 얘기되는, 어, 역사 유적들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장벽도 없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서한 지구에 있는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뭐 전설이 내려온 어떤 지역, 뭐 이런 데를 방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렌트를 해서 쭉 돌아다녀도 됐었고, 만약에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 그래도
그냥 경계선에서 택시만 갈아타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서울 택시가 경기도에 와서 사람 태우고 가면은 안 되는 것처럼 거기도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벌하지는 않았고, 어,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있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딱 느낌이 들었던 인상이 뭐였냐면, 백인이 살던 동네에서 중동 사람이 사는 동네로 넘어가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유럽에 흩어져 살면서 이미 백인이 돼서 너무 하얀 사람들이고, 예,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면, 예, 커피빛 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뭐 그런 느낌들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은, 음, 스프링쿨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뭐 동네에 공원이 있다라던가 그러면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물을 착착착착 뿌려줘서 이렇게 잔디를 키우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면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엮여 있겠지만 확실히 이스라엘 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문제가 전혀 없는 굉장히 뭐 선진국 같은 삶을 사는 거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면 아 그렇진 않구나 예, 정도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또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성장하면서 또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이제 전문 연구자시기도 한데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현재 쟁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음, 불법으로 남의 땅을 뺏은 거죠. 예. 그리고 어 점점 그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 당연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 이게 좀 특이해요. 그분들 이렇게 성경대로 사시는 것 같진 않은데, 성경에 근거를 해서 그 땅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남의 땅 뺏으면 진짜 안 되는 거던데, 네. 그분들은 이제, 어, 마음껏 하고 계신 거죠. 그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고, 요 근래 이제 생기는 점점 심해지는 문제 같은 걸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풍요롭지가 않았고 이스라엘 지역이 물이 풍요로운 게 말하자면은 서한 지구에 있는 물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써야 되는 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수영장도 놓을 수 있어요. 물이 언제든지 그냥 펑펑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뭐 해수에 담수화 플랜트를 짓는다던가 해서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오긴 했지만 애초에 그 물을 수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음, 억압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 현재로서는 올해 초에 옥스팜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매일 물을 1시간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70%의 사람들이 물을 하루에 1시간도 못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의 최저 기준, 하루에 한 사람이 쓰는 물의 최저 기준이 한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80%밖에 안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양쪽의
분쟁 요소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 지금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점령에 대한 땅 문제와 그리고 이제 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안 지역에 가면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불법 점령촌이냐 뭐 이렇게 점령촌이 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뭐 촌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작은 규모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한 2만 명의 이렇게 네. 대도시형 이게 있는데 또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특이하기보다도 이제 그 점령촌도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이렇게 땅 알박기라고 하듯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사시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좀 있죠. 그런데 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아니다를 딱 구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옥상에 이제 그 시커멓거나 하얀 수통 네. 네. 을 이렇게 설치한 집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이고 그런 수조통이 없는 집은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 물의 대략 한 8, 90%를 그 이스라엘이 수자원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8, 90%를 사용하니까 나머지 1, 20% 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공급을 하기도 하고 이게 컨트롤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연이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김에 그 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현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점령층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분리장벽이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중립적으로 이제 분리장벽이라고 합니다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인종차별 장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분리장벽 문제라든가 난민촌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거주지 파괴 문제라든가 땅 파괴 문제 등등등 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팔레스타인에 또 살아보고 가보신 경험에 기초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현실을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시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두 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네. 저도 이제 하도 떠난 지 오래돼서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근대 이후에 사회가 어,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뭐 우리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할 것이고 이런 것도 고민을 하지만 가장 크게 문제하는 거는 애들이 아침에 학교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느냐를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학교에 안전하게 가느냐 못 가느냐가 뭐 골목길이 좁다라던가 애들이 다니는 골목길이 좁다라던가 차들이 많이 다녀서 뭐 민식이법을 만드네 뭐 이런 문제들이지만 음, 이스라엘 군인들이 상시적으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점령촌의 순찰 같은 걸 돌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인에 대해서 보이는 무례한 태도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아이들을 잡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의 현실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딱 그 얘기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동네에서 뛰어놀고 학교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 일제시대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도 뭐 연평균 어린이들이 구금되어지는 숫자가 그 한 7, 800명 네. 되어지는데 그 대부분의 이유들이 아이들끼리 유대인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사소한 다툼을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뭐랄까 탱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돌을 던진다든가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이유들이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저희들이 한번 그 어린이 그 수감자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을 2015년도에 좀 기획했던 바도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방문하면서 그런 관련 단체들을 방문해서 인터뷰도 해봤었는데요. 한번 나중에 또 그 어린이 수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번 같이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게 뭐 1년에 7, 800명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산업재해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 전까 2,000명이고 했으니까 7, 800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눠보면 매일 2명에서 3명의 아이들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많은 숫자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중에 말씀 나온 김에 관심 중에 하나가 그 어린이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그 지금 아이들이 보통 잡혀가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이라 하는 거는 안전한 공간이고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분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군인을 잡아갈 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런 일이 없는 음,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열중샷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새벽 4시, 5시 이제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부모님들 앞에서 아이들을 끌고 가죠. 그러니까 네.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거 무엇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그 무기력감,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케어해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에 대한 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갖는 무기력감,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아랍어로 그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신문 받아가면서 네. 받는, 그러면서 구금도 이제 90일까지 가능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온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로 이렇게 이게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복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 치유 프로그램이 대단히 소중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네. 준비하고 있는 멤버들도 팔레스타인에 현재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정책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들이 어떤 뭐 히브리 민족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잡아간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되게 가부장적인 문화잖아요.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음. 소유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니네의 소유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어.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야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는 굴욕감과 무력감들을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팔레스타인 내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희망을 갖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무기력감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가 저기 뭐라 하죠? 보석금 내고 이렇게 아이들을 네, 이렇게 네. 하듯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보석금을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다 동원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약간의 그 모아놨던 돈조차도 하나의 또 경제적 수탈 구조로 또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손 박사님께서 이게 그 카톡에 소개를 상냥하고 그 심성이 따뜻한 분이라고 이렇게 네. 스스로를 와 곱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래서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여튼 우리는 저희들은 오늘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네, 대해서 네, 네, 하나 네, 네. 돌아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올리브트리 캠페인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야, 그거 씹으면 뭐 하냐. 보면 뭐 사진이나 영상 이렇게 보면 맨날 이스라엘 군인들이 포크레인 갖다가 뭐 이렇게 뽑아내고 뭐 불지르고 뭐 부러뜨리고 뭐 이러는데 갔다가 뭐 씹으면 또 뭐 또 그냥 버리는 것 같은데 뭐들 하냐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진짜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북한에 전염소 보내기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했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원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브 트리를 심어줘야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키워서 수확한 것으로 소득을 벌고 그래야 공동체도 유지가 되고 사람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뽑는 이유는 그냥 그 나무가 보기 싫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만큼 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들을 뺏고 점점점 들어가기 위해서 나무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차피 뽑힐 나무인데 왜 심어? 라고 물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뽑았을까요? 네. 그 다음에 뽑히는 건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뽑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나무를 방어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은 한번 뿌리가 뽑히면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기는 어렵거든요. 네, 나무도 물론 그 나무가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하나를 막아내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정도의 손해 정도는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아주 마음에 남습니다. 그 나무가 뽑히면 나무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뽑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 너무 마음에 남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올리브 캠페인을 추진을 하다 보면 뭐 이러저런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광장에도 성조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뭐 팔레스타인을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테러 집단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뭐 그래서 또 이제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거기 다 무슬림들만 사는 동네인데 네, 크리스찬은 하나도 살지 않고 무슬림들만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왜 이슬람에 대한 편견 속에서 왜 무슬림들을 지원하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종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시민사회와 한국 기독교가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무엇일지, 필요성이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뭐, 총장님이 다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슬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잘 모르는 데다가, 어, 서구의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 이슬람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고, 뭐, 이슬람 남성들은 성범죄를 당연히 일으킬 것처럼 생각하시고, 다 그렇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슬람 세력에서 테러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테러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어서 대체로 이슬람 사람들은 폭력에 반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접촉점들이 자꾸 생겨나야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의 피상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평화를 위한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팔레스타인처럼 평화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평화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실 한국 교회 착한 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욕을 지질하게 얻어먹는 이유는 어, 나는 완전하게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멀리에서 그냥 돈 몇 푼 이런 식으로 도와주려고만 하니까 점점 인식이나 이런 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표현을 쓰면 안 돼서 머릿속에서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게 가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평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기를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다음에 한국의 시민 사회를 진짜 그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키워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시민사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 이후에 외원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와 사회도 재건을 했고, 한국의 민주화운동도 기독교 쪽에서는 세계교회 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호하고 도왔죠. 근데 그런 도움들을 우리는 받아서 좋았지만 그러한 도움들을 주는 국가들, 그 국가들의 시민사회와 교회들도 그랬기 때문에 더 건강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안 드는 시민사회의 이 각박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이 사실은 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이제 그 지원 뭐 이런 표현보다는 협력 이런 표현을 많이 네, 사용을 하고 동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지금 우리 손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과 팔레스타인 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반도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 질서 속에서의 위치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게 평화를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 개인이 평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 분리장벽 밑에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체크포인트에서 그 무슬림들과 이렇게 그 주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그냥 갖고 있던 DMZ 철책선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워낙에 옆에 있으니까 네, 네.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면서 불이 켜지고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뭐 하는 놈들인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위에서 총 들고 이렇게 지켜보는 밑에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여기가 평화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평화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공간이구나 시간이구나 음, 그래서 한반도의 DMZ와 그 팔레스타인의 이 분리장벽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글로벌한 단위에서 대단히 평화의 발생지로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전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한 좀 이렇게 제안이나 조언, 그동안 참여해 오시면서, 귀한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원체 잘하고 계셔서 이게 어쨌든 올리브트리 캠페인이 점점 그 식수하는 나무 숫자를 늘려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건데 뭐 제가 여기에서 뭐 더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홍보 영상 만들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네, 네, 목소리가 낭낭한 뭐 분을 섭외를 하신다던가 해서 네, 훨씬 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칙칙하게 둘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음, 그, 되게 막 이상한 생각들도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리브 트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꾸 뽑는 게 문제라 그러면, 뭐, 중동 지역에서 올리브 나무를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그 천연 기념물이라서 보호되는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올리브 트리를 하나를 뽑으면 징역 3년, 뭐 벌금 5천만 원 이하, 뭐 이렇게 예, 법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 모여가지고 이렇게 던져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사실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재밌고 유대감을 느끼면서 지속할 수 있는 네, 그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내년, 이제 이 영상은 올해 년도에 제가 이제 뭐랄까요.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문서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뭐냐면 팔레스타인과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글들을 부탁해서 나누는 중심으로 했었고, 지난해는 이제 소식을 알리는 SNS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번에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 팔레스타인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이게 그런 그 단면을 말할 수 있는 이게 진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그 손성호 선생님 그 바람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우리 둘이 다 이제 오늘 목 컨디션이 안 좋은 네, 상태에서 네, 진행을 하고 있어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활동들이 저는 이제 뭐 몇 구를 했다라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좀 더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저희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이 주도적으로 뭘 이걸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운동이 아니라 작은 소모임들이 청소년과 다른 다양한 지역에서 그런 소모임들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통해서 이 지금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 또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어지면서 그런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주동적으로 좀 참여해 보면 어떤 그런 운동으로 네트워크 운동으로 성장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듣는 분들이 이제 더 진행하면 목소리도 뭐 손소영 선생님 말씀처럼 안 좋은데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뭐 지인이나 친구분들에게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 권유도 같이 해주시면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성타 인사 겸 해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수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났더니 평화의 왕이 오셨던 그곳이 예수가 오셨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평화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음, 우리가 성탄을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게 맞는 게, 어, 마음에 좀 부담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도, 네, 참여를 하셔서, 음, 마음의 어려움과 부담을 많이 덜시고 깊은 성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천국 티켓을 파는 것처럼, 네. 어쨌든, 모든 분들에게, 한국 시민사회도 대단히 어려운, 뭐, 이태원 참사부터 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와, 위로들을 나누면서 또 그 힘이 또 밖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안팎에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그런 연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성탄을 팔레스타인과 함께라는 이런 주제로 한국 시민들과 교회 구성원들에게 또 이런 캠페인을 또 제안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 한
함께 이렇게 특히나 이제 서로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약속되어진 거이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실은 또 좀 모셔서 같이 진중하게 또 좋은 컨디션에서 이게 뭐 몸뿐만 아니라 이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컨디션이 좀 공간이 좀 좋은 공간에서 좀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저희들의 재정적 뭐 여러 가지 형편상 이렇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좀 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흔쾌하게 또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이것으로서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